네, 여전히 감기 중이고요. 제가 잠자는 곳 중에서 바닥이 가장 따뜻한 집에 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울문화투데이하고 서울문화투데이하고 시사인 시사인이 오는 집이에요. 근데 화성 연쇄살인 여덟 번째 사건, 어, 예전에 경찰들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 실적을 올리면은 또 승진을 하니까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예전엔 더 심했고 이제 갈수록 더 완화되고 있지만 어쩌면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익산의 그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그렇고 보통 감옥에 들어가서 막 16년, 20년 동안 범인도 아닌데 살다가 나온 분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어떤 인연으로 그, 그 이면의 어떤 뭐 인연 같은 거는 좀 넘어가자고요. 일단 넘어가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것이 일단 사회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어이없는 게 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감옥 가신 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경찰이 이분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정상적인 20대 무슨 뭐 높이뛰기 선수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소아마비 장애인이 했다라. 이런 진술이 과거에 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고아였단 말이죠, 당시에. 그러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약자한테 혐의를 더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그 연예계에서도 그 성폭행을 당하는 그 여성 연예인들 있잖아요.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하거든요.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의 딸은요, 절대 안 건드린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이게 왔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앤드류 양 얘기를 했어요. 미국 민주당 후보로 나오고 있는 이제 앤드류 양의 그 데이터 소유권, 개인정보의 데이터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얘기했던 데이터 보상제고, 이지성 씨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이 디지털을 멀리하라 이 부분인데, A2원에서 디지털을 멀리하게 되면은 디지털을 멀리하면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개개인이 디지털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국가 권력보다 일단은 다국적 권력의 시대란 말이에요. 다국적 기업 권력의 시대라 이거죠. 국가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이 국가보다 더 권력이 세다는 얘기가 있듯이 다국적 기업의 시대를 거쳐서 문화 권력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죠. 근데 당분간은 다국적 권력의 플랫폼 기업의 권력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전에는 플랫폼 기업이 권력을 주게 됩니다. 데이터도 주게 되고. 그런데 이 앞으로 이 플랫폼 기업에서 이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데이터 보상제를 그 데이터에 대한 이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기준하고
플랫폼 기업에서 주는 기준이 좀 다르죠. 플랫폼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기업에 이익을 줬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는 어떤 공공의 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이 사람이 해줬느냐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 데이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방송 듣다 보면은 이게 엽서 같은 거 보내면 왜 선물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방송국에서 주는 선물들이 있었잖아요. 좀 상당히 올드한 방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샵 몇 번 해가지고 유료 문자 100원짜리, 200원짜리 딱 보내면 정답을 맞추면 이렇게 여행 뭐 상품권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게 오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뭐냐면 데이터 보상제의 초기 모델인 거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 보상제가 완전히 보편화시키겠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앤드류 양인 거죠.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지성 데이터를 몰리하라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랑 지금 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간에,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주는 데이터 보상 금액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다국적 기업에서 주는 데이터 보상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단 더 이상 취직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근데 취직은 못했지만 돈을 버는 애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보상제로 돈을 버는 거예요.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플랫폼 기업에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돈을 이제 버는 거는 좀 이거는 중간적인 모델이에요. 이 시장도 저는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시장도 끝난다. 저는 이제 물론 저의 그 미래학적인 이 범위는 뭐 2, 30년이기 때문에 뭐 당장 끝난다는 아니고, 유튜브 광고 시장도 끝나죠. 정확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했을 때는 유튜브 광고 시장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끝나는 시장이죠. 유튜브 광고 시장도.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디지털을 멀리하게 되면은 국가로부터도 보상을 못 받고 플랫폼 기업, 다국적 기업으로부터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기 부모가 뭐 100억대, 1000억대 재산이, 그것도 현찰 재산, 부동산 말고 그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집안의 자녀라면 디지털을 멀리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벌 때가 갑자기 한 군데도 없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처음부터 경고를 했던 거고요. 좀 넘어가 볼게요. 서울문화투데이 이제 오늘 신문 말고 이제 저번 주인가 11월 초 신문에 이제 제 사진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목차에도 나오죠. 아티스트 인터뷰 전면 그냥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턴 투 에덴을 썼고요. 인터뷰, 이거 전체가 제 인터뷰죠. 제 그림이고. 근데 이제 이 인터뷰 기사가 한국 미업이라든가 제 주변의 모든 작가들이 다 읽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인터뷰를 한 지가 제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주 또는 3주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3주 만에 이걸 할 때 제가 10억 펀딩 화가다 얘기를 했잖아요. 10억 펀딩. 여러분 3주 만에 8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3주 만에. 돈이 8억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 마감 기한이 12월, 신규 투자가 12월이고 기존 주문자의 그러니까 할부를 제가 마감해 버린단 말이죠. 내년에는.
할부가 불가능한 거죠. 기존 주문자의 추가 투자가 내년 2월까지니까 이게 전체 제가 1년 동안 누적 투자금이 20억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추가 투자도 100호 딱 하나씩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존 투자자가 됐든 신규가 됐든 간에 딱 하나 그냥 800. 그 20% 30%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장 가치지 투자 가치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됐든 간에 이제 100호 하나만 된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10억을 넘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중간중간에 투자하게 해달라는 어떤 이런 어떤 하고 싶다 이런 그 바램들을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지금 18억에서 19억 사이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억은 절대 넘기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싸게 그림을 줌으로써 제가 하고자 하는 더 큰 뜻이 있잖아요. 그 더 큰 뜻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딱 100거 하나씩밖에 주문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 주변에는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박희원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AI 시스템을 해서 이용을 해서 지하자원이 얼마나 묻혀 있나를 이제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죠. 뭐 초음파 장비도 들어가고 뭐 지진파 장비도 들어가고 그러죠. 뭐 위성 장비도 위성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다 활용을 하고 해서 이 광산의 투자 가치가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자원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창업한 친구가 이제 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중동 펀드의 펀드 매니저랑 또 친구란 말이죠. 그 어떤 회사냐면 하루에 1조 한 2천억 정도를 버는 하루에 석유 회사 거기에 이제 그 펀드 매니저랑 친구고 그래서 이제 그 제 그림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조 단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고 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줄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제 그림을 소개하기로 한 후배는 지금 내 그림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중국에 소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당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의 10배가 돼야만이 중국에 소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는 창피해서 소개를 못 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컬렉터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 작가가 그림이 왜 이렇게 싸지?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피 러시아에서 수입한 모피를 그러니까 원래 모피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700 정도 할 때 정말 값싸게 러시아에서 모피를 수입한 업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700만 원에 한 20분의 1 정도 해서 한 40, 50 또는 30, 50 이렇게 판 거예요. 안 돼. 안 팔리는 거죠. 이 모피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수입했는데 싸게 수입했는데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올리잖아요, 가격을. 그랬더니 다 팔리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돼야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적정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림 가격은 지금 뭐 그림도 별로 아예 없지만 내놓을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 제안을 막 거절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코딩 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코딩 팀이 주로 하는 건 뭐냐면은 플랫폼 기업에서 무료로 공개한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짜로 갖다 쓸 수 있는 모듈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슨 공짜로 다 공개를 해도 그것을 잘 활용하는 활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져와서 코딩을 해서
각자 각 회사에 맞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것도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진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이런 코딩 팀조차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죠. 근데 지금 그 친구는 계속 영업 중이기 때문에 그런 코딩 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코딩 팀에게 제 그림만 딥러닝을 시키는 코딩을 짜줄 수 있다. 어느 정도 그 코딩을 짜주는 비용만 준다면 이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제 자신의 조작물과 제 자신의 그림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전 사실 어느 정도 돈만 주면은 인공지능이 제 것을 딥러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 쓸 그 정신도 없고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회사한테 저한테 아마 제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당신의 그림을 우리 AI하고 접목하고 싶다. 이런 어떤 굉장한 회사들이 그것은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알리바바가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애플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 그런 어떤 글로벌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같이 협업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오는 날이 아마 5년에서 8년, 늦으면 5년에서 10년 내에 아마 오게 될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제 제 그림의 그 퀄리티, 질과 양을 더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감기는 제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시간이다. 이번 감기가. 그래서 좀 그냥 차라리 푹 쉬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한 2, 3일 정도 쉬고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머리가요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이제 멍멍하거든요.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 친구의 제안, 지금부터 딥러닝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 하고서 이제 그냥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담보대출 개념인데 또 하나의 제안이 뭐였냐면 이제 코인화죠. 제 그림의 코인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제 그림에서 판매용 그림과 코인 시장에 낼 그림을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경매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그림 그리는 그 장면이 나가게 됐을 때 그 그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경매가 일어나는 거죠. 완성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은 다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있는 과정이 그 과정을 컬렉터들이 지켜보면서 이 그림 잘 나올 것 같아. 지금 내가 베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벌써 이미 그 그림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그걸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그림 자체가 하나의 이제 암호화폐라든가 코인 얘기 나오면은 비트코인 망가지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오해할까봐 이 얘기는 이거 하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여러분 미래 사회는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은 완벽하게 사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고 제 그림 자체가 코인화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왜냐하면 현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 어떤 그것이 블록체인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계속 상승되는 것은 기존에 제 그림을 사셨던 분들의 그림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양분은 그림 자체를 구분을 해서 코인으로 상시 경매,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리지도 않았는데 그리는 과정에서 이미 경매가 막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하고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시스템 다 그려서 뭐 할부금 받고 주고 이 시스템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얘가 이제 이끌어 주는 거죠.
여기는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그 모험적인 투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전설적인 하나의 화가로서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화가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도 제가 지금 할 수 있지만 제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저작물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이 많았는데, 제가 특허 책을 쓰면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책, 특허에 관한 책을 80권 이상을 탐독을 하고, 그다음에 발명에 대한 역사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을 썼죠. 괜히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닷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감기 중에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 그림을 바탕으로 한 통화량이 형성되겠다라는 믿음이 이제 거의 확실시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비트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 주가가 더 떨어지죠.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밸류에이션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 가치의 소스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 가치의 소스가 뭔가 문제를 푸는 거였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자마자 그것은 순식간에 풀리는 거라서, 전에 제가 2016년에 EBS의 미래강연 Q를 나가기 전에 그 성기호 PD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망가질 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게, 이게 왜 가치가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냐. 가치의 담보물이 없는 거예요, 담보물이. 가치의 담보물이라는 것은 마치 부의 원천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태양에너지하고 지구의 땅의 가치, 광물질이라든가. 사실 태양에너지를 그 식물 생명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는 태양, 지구, 생명, 이거 세 가지죠. 근데 이 생명에서 하나 더 부의 원천을 추출하자면 그게 인간의 창의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따지자면 네 가지가 되는구나. 태양에너지, 광물에너지, 지구상의 어떤 생명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생명 에너지의 어떤 진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 현재 우리 지구상에서 최첨단으로 응용력이 강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창의성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창의성보다 더 응용력이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5가지 부의 원천이 되네요. 따지자면 태양, 지구, 생명, 인간의 창의성, 인공지능,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새롭게 부의 원천으로서 재편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더리움이라든가 비트코인과 그런 것들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인해서 탄생을 하긴 했으나,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가치의 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화 돼야 하는데, 모든 코인은 그 원천 소스가 확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태양, 지구, 생명, 인간의 창의성, 이 4가지의 원천 소스가 없다면은 그 통화량은 실패하는 것이죠. 근데 그림을 담보로 한 통화량은 어떻게 되냐? 인간의 창의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창의성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게, 마약만큼 큰 중독성을 가진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중독성입니다. 그림의 힘이죠.
몇백억짜리 그림을 자기 무덤에 묻어달라고 한 부자들이 있었죠. 그런 것이 바로 엄청난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어떤 숭고한 압도적이면서도 숭고한 그것은 마치 신에게 어떤 종교인들이 신에게 계시를 받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으면 그 정도의 그 어떤 몰입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 그림의 힘으로써 제가 그 바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도 여의도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친구가 바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림은 밸류에이션 굉장히 쉬운데 그것이 한 작가의 그림이었을 때가 더 쉽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작가의 것이 거대한 어떤 통화량의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원래 슈퍼스타 경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승자 독식의 구조가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지구상의 화가 중에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정말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하나의 전 세계 통화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화가, 고리들이라는 화가가 이제 그런 화가가 되는 것이죠. 제가 다루는 그 그림의 평행우주론, 관철저 효과, 그 양자물리학에서 이것 자체가 어차피 21세기를 지배할 철학 사상이고 과학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시기를 잘 봐가면서 그리고 제가 조만간 20억이 넘는 그런 주문 예약이 2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 제가 신나게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저의 그 오른쪽 어깨가 망가지더라도 직접 제 손으로 그 모든 그림을 그려서 물론 밑작업은 알바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작업 하다가 제 어깨가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캔버스 나르고 밑칠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알바를 시키고요.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은 이제 전부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저의 신께서 그리고 또 제 수호천사 그리고 이제 이 역사의 어떤 문명신들이 함께 저는 애니미즘 제 신앙은 다원론이고요, 애니미즘이고요, 샤머니즘도 믿고요. 저는 그러니까 원천 소스로서 유일신을 믿는데 유일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일신이 무수한 자기 분신과 아바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이론론적 다신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론론적 다신론의 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신론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구상에 교주가 된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뭔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각자 모두에게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 누군가가 강력한 신이 어떤 교주가 되고 강력한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요. 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떤 신의 진리와 우주의 법칙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혹세무민 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즉 욕심쟁이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인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현재 지구상의 그 종교의 원천의 그 성인이 된 뭐 마호멧이 됐던 예수, 석가공자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신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욕심쟁이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것 같고 그 왜곡의 하나의 피해자가
저는 또 이지성 작가가 아닌가. 그 잘못된 어떤 종교화된 그 종교에 빠짐으로써 그 보수화된 목사에게 세뇌당한 게 아닌가, 이지성 씨가.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시작과 끝은 이지성 작가네. 요즘에 이슈다 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그림 그려서 더 정성을 들여서 이번 감기가 뭐 한 하루 이틀이면 이제 이 감기가 끝날 거고, 제가 좀 몽롱한 게 좀 가시면 바로 좀 열심히 그려서 갈수록 고리두 작가의 그림이 참 좋아지는구나, 더 기운 생동하고 더 에너지가 넘친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